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 외형직 국제법 국제정책을 강의하고 있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국제법과 국제정책을 아울러서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는 두 과목 다 평이했다라고 보는데 일단 먼저 국제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설과 구체적인 내용 정리는 이번 주 안에 제가 곧 공단기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어떤 문항이 어떤 난이도로 나왔는지 그걸 전체적인 흐름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국제법과 국제정책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제가 통괄적으로 말씀을 일단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국제법은 예년의 수준에 비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판례 설명도 일반적인 기초적인 판례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판례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좀 까다로운 판례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없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조금 편중된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해양법 파트가 그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가 무려 3문항이나 나왔고요. 전통적으로 강세를 띄웠던, 그동안에, 일단 파트는 일반적으로 다 다뤘다고 봅니다. 국가 면제도 나왔고요. 외교 면제 나왔고요. 독특한 게 국가 승계 파트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거의 출제 경향에서 벗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후반부에 절차법상의 ICJ에 관련된 문항이 2개의 문항이 나왔고요. ICC와 그 다음에 전쟁인도법은 지금 러우 전쟁부터 가자 전쟁까지 아마 국제정치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던 일단 출제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법이 난이도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마지막 24번, 25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그렇게 난이도 면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난처했던 경우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일단 학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주목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출제 제일 윗칸에 정리했던 부분이 뭐냐면 학설에 대한 부분은 판례에 의한다라고 했던 부분은 새로운 경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판례에 대한 부분과 학설에 대한 부분이 여지없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 자체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학설 문제를 까다롭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항은 또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2024년 외형직 전공 과목인 국제법의 난이도는 중중에서 중상 안팎으로 아마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새로운 경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고로 그동안의 커트라인 점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문항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국제법은 1번 문항은 여러분들 제가 PPT로 올리는 건 이번 주 안에 제가 자료를 조금 더 꾸며가지고요. 일단 구체적인 해설은 곧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는 올해 시험을 풀었던 분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외형직의 뜻을 두고 일단 여기에 공부에 치중했던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전공 과목을 2025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할 그 분들을 위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설지랑 해설 강의는 조만간 이번 주 안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주라고 얘기하는 건 시험본 바로 그 차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문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대략적으로 국가 승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묵시적 승인과 명시적 승인의 차이를 일단 구별하는 것과 근데 이거는 통괄적으로 묵시, 명시를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가 승인의 종류를 통괄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인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국제기구의 법인격인데 그동안에 있는 판례를 근거로 쉽게 2번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것도 자, 국제연합의 특히 묵시적 권한의 원칙과 전문성의 원칙을 이렇게 결합해서 선지를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1번 문항과 더불어서 2번 문항도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죠. 기본 판례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2번 답을 끌어내는 건 지장이 없으리라고 일단 봅니다. 그 다음에 외교보호에 관련된 국가책임과 일단 특별법적 위치에는 외교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3번에 출제됐는데요. 일단 너무 기본적인 문항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같이 이중 국적자의 경우에 어느 나라가 자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느냐, 외교보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자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선지는 그냥 자 일단 다중국가, 다국적인이 자연인이 외교보호에 처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가 외교보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아주 간단한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3번 문항도 여러분들이 꽤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자 경향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타국의 위법 행위를 위해서 해야 될 게 국가의 의무는 아니죠. 자, 국가의 재량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선지를 응용한 문제가 3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난이도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문항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껴질 문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해도 국내법적 파트에서 범죄인 인도자에게 국내법상으로 어떻게 관할된 규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여기 얘기하는 인도 사유와 그 다음에 임의적 인도 사유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법 인도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내법적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조문을 다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항이 바로 나왔습니다. 4번은 너무 쉬운 문항이라고 그러니까 암기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4번 문제 같은 것 때문입니다. 추론보다는 물론 자 조문에 대한 해설은 제가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문항은 암기를 위주로 했던 부분이 왜 국제법에서 왜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이해했으면 그거에 대한 암기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국제법 그 하나의 구조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문항이 4번 문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암기가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너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4번 문항도 역시 기본 암기상 그렇게 까다로운 문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역시 중간 난이도에 그렇게 벗어난 문항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ICC에 관련된 일단 올해 예측했던 문제, 물론 ICC가 거의 빠진 적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일단 국제정세가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러우 전쟁도 그렇고요. 벌써 2년이 훨씬 넘어가는 시점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 전쟁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국제정세에 관련된 국제법 파트가 국제정책 그 하나로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제법과 연계성을 가지고 문항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고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ICC와 전쟁인도법, 즉 전쟁법은 올해 반드시 나온다는 예측을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로마 교정에 관련된 관할 범죄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일단 국내와 그다음에 국제 분쟁과 비국제 분쟁을 나누는 추가 의정서 1, 2 의정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쪽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한다면 5번 문항에서 답 3번을 끌어내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부하신 그 내용의 공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동안 했던 성과를 그대로 드러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난이도가 너무 까다롭거나 손 못 댈 문제가 아니고요. 중상 정도는 되겠죠. 그죠? 국제 문제와 비국제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너무 쉽게 고를 수 있지만 그쪽 파트에 개괄적인 제네바나 헤이그 협약의 종류들만 쭉 나열해가지고 암기하신 분들은 좀 곤란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 3번, 4번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중간 난이도에서 벗어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전년도 기출문제 매우 중요하죠. 그 올해의 문제는 내년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예비 판단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틀렸다 맞았다로 평가하지 마시고, 호흡, 여러분들이 올해, 자, 뜻을 두고 있는 외형직은 사실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시험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압축해서 1년이란 건 사실, 공부에 어떤 특별한 방법을 구축하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시험이 7급 외형직의 전공 과목의 문제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셋도 있고, 제2외국어도 있고, 자,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직렬과 달리, 외형직을 공부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토대가 있는 분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수업했던 그 대상자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령 올해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사실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내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늘 저희 선생님들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사실 그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함부로 예측 못하겠고요. 다만 현황적인 면에서 충분히 개연성 있는 부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자, 그래서 5번 문항은 그런 문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일단 1년 동안 공부하신 다음에 후반부에 제가 어떤 식의 출제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자,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에서는 올해 문항에서는 뭐 경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 또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는 각별한 별도의 코멘트는 불필요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꼼꼼히 더 분석해 보셔야 되겠죠. 6번은 국제관습법에 대한 판례를 쭉 설명한 거예요. 요새 이런 경향이 일단 많습니다. 판례를 4개를 나열한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5번까지 문제는 기본적인 논리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문항이라면 6번 문항은 상대적인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죠. 판례에 대한 판결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부분을 좀 더 해석하는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자, 일단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한 판례고 기본 판례는 분명합니다만은 관습법 형성에서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 연원과 판례를 이렇게 묶어서 물어보는 문항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판례 자체에서 늘 판례에 대한 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개요에 대해서 너무 함몰되지 말고 그 개요를 기본으로 하되 그 개요를 즉 사건에 대한 개요 일단 그 공부하신 이후에 어떻게 ICA가 판단했는지 즉 판결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위주의 즉 쟁점상을 쭉 거열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답 4번을 끌어내는 건 사실 국제관습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려주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사실 그렇게 고독스러운 문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례 자체만 가지고 보면 역시 중간 난이도에서 내가 안 하면 못하죠. 근데 판례를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은 별도의 판례 커리가 있을 정도로 판례는 나름대로 100개 이상의 판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7급 외형적을 준비하는 분들은 6번 문항 정도는 충분히 해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7번도 국제법연원의 강행규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난이도가 이 부분에서 판례를 섞어놔서 일단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사실 6번 문항과 7번 문항은 국제법 연원인데 단순한 사실보다는 판례를 섞어가지고 특히 7번 문항은 그런 식의 문항인데 말 그대로 자 일단 국제 체포영장 사건인데 매우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해석상으로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 부분을 골라내지 못한다면 7번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포영장이 국가 면제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냐, 외교 면제에 관련된 사항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평균을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했느냐, 구체적인 논리 구정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을 단순하게 접하면 실수할 수 있는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은 모처럼 난이도가 상으로 일단 제가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피노체트 사건에 관련된 외교 면제에 관련된 국가 면제에 관련된 부분과 어떻게 매칭해야 되는지를 요구하는 문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걸 통해서
6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판례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보통 기본 이론의 판례가 예시로 나오는데 그 예시된 내용을 가지고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 이게 예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판례만 해도, 자, 판례 하나, 사건 하나에 쟁점이 뭐 3개, 4개, 많게는 뭐 5개 이상 붙어 있는 판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니카라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쟁점만 해도 6개가 일단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판례 수업은 그냥 기본 이론에 딸려 있는 정도의 판례를 암기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판례 수업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부를 꼭 또 하나의 공부 과정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문항 때문이죠. 자, 8번 문항 들어가시면 국가승계에 관련된 건데 드문 문제라고 얘기했죠. 국가승계는 아주 잘 나오는 문항은 아니에요. 그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2024년에 국제법 영재 문제는 국가승계를 아예 별도로 끌어내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죠? 단순한 선지와 그 다음에 뭐 1번에 우리가 대인적 그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는 문항이니까 난이도는 요 1번 문항 인권조약이 어떻게 국가승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조금 약간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봤던 문항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일반 교과에서 매우 비중이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이쪽의 인권은 그냥 쭉 지나가는 파트인데 그 부분에 선지가 나왔고요. 그 선지가 바로 답이 요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혹시 1번을 내가 인권 파트에 대물적 대상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못했던 분들에도 다른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소구법에 의해서 제거한 다음에 문항을 고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겠지만 뭐 이걸 아는 분들은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관할권 파트는 우리가 범죄 인도 조약을 통해서 하나 공부했는데 아예 노골적인 선지 구성은 9번 문항은 다른 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입법 관할권 등등의 아주 간단한 문항을 물어보는데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뭐 너무 쉽게 끌어낼 수 있고요. 난이도는 뭐 일단 저는 하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판례에서 로트 사건은 뭐 너무 일단 우리가 익숙했던 선지 아니겠습니까? 고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초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풀되 난이도 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손을 내가 조금 뭐 미스가 났거나 손을 못 댔다. 그러면 관할권 부분에 내가 기초가 조금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UL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습니다. 꼬박꼬박 국제법 파트에서 다뤄지는 국제기구에 관련된 특히 UN에 관련된 부분인데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이 아우를 수 있는 자, 그 항목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웠던, 즉 UN 헌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UN 헌장을 비롯해서 국제법의 조문에 관련된 파트가 사실 그동안에 뭐 역대 기출문제에서 제일 강조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문을 어떻게 완성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근데 제가 일단 기본적인 제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그 커리 과정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같이 하는 겁니다. 중요 조문을 일단 점검하고. 근데 사실상 최근에 조문에 관련된 문항을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가 찾긴 좀 힘들었어요. 작년 문제도 그랬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조문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를 일단 출제한 건 아니고요. 조문에 굳이 우리가 연결하자면 10번 같은 게 조문에 관련된 거예요. 1번, 10번의 기억 파트는 아예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은 분명합니다. 나머지야 뭐 유엔 헌장에 관련된 상식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거 골라내는 게 뭐 3번을 골라내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합답형 문제. 즉, 정률적으로, 일단 정률적으로 쭉 문항이 일단 뭐 소거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사항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합답형 문항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합답형은 우리가 좀 고민되잖아요. 그죠? 어떤 걸 제거, 2개 제거, 또 하나 제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데, 그 합답형 구조의 문항에서 그나마 난이도는 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유엔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왜 답이, 니은이 일단 답이 안 되는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탈퇴에 대한 건 유엔 헌장과 LN은 분명히 구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N은 탈퇴 규정이 있어서 일본, 뭐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그다음에 뭐 독일, 이탈리아가 탈퇴를 서서시해가지고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유엔은 국제연합은 탈퇴 규정을 아예 제거했어요, 그죠? 그래서 유엔과 LN을 비교하는 문항으로 일단 제가 늘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10번 문항도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1번 문항인데요. 이거 분명히 추이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죠? 그래서 국제법이 과거에는 문항과 기출문제를 우리가 아예 의존할 수 없는 건 A 규약, B 규약이 가령 예를 들면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인데 사회권 규약은 예전에 개인 청원 제도 같은 게 없었어요. 그죠? 개인 구제 제도가 없었는데 B 규약이 자 먼저 선행적으로 즉 자유권 규약이 그걸 만들어지면서 후에 A 규약인 사회권 규약도 그걸 이행 과정을 2008년 이후에 자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점으로 과거의 문제는 A 규약, B 규약의 개인 구제 제도와 즉 자 쉽게 말하면 이행 제도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볼 때 이 차이를 분명히 물어본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기출을 마냥 의지할 수 없다. 왜? 과거에는 2008년 이전에는 A 규약 분명히 일단 구제 즉 이행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문항은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었지만 기출문제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안정된 즉 A, B 규약 모두 국내 구제 절차에 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거의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문항이니까 그것만 공부 시간에 일단 강조했던 내용 또 이미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 일단 조금 눈여겨봤던 분들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봅니다. 역시 중간 난이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문제의 해양법. 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해양법 파트가 유별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12번 문항은 여러분들 너무 쉬운 문항 아니겠습니까? 해양법 파트인 문제인데 저는 해양법이 3개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하나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즉, 난이도 조정 면에선 대상이 아니라 주로 절차의 문제, 환경 파트에 관련된 문제. 이쪽에서 아마 난이도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평이하게 기본 논리에서만 3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해양법 파트가 조문도 340조가 넘는 자, 그 방대한 조문을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난이도 조정을 한다면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뭐 이 12번 너무 쉬운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나중에 해양법 나올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 13번은 우주법에 관련된 국제법 객체에 관련된 문항 아니겠습니까? 역시 외교권에 관련된 자 쉽게 말하면 국가 책임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 그 다음에 근데 희한하게도 그쪽 부분보다는 일단 그 우주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문항 또 우주 물체에 대한 지위에 관련된 이 부분으로 문항이 나왔어요. 그죠? 역시 난이도가 낮죠. 국가 책임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다면 난이도가 좀 달라질 텐데 근데 달라질 것도 없는 게 계속 그쪽으로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변별력 측면에서 우주법이 그렇게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역시 13번도 난이도가 12번과 더불어서 뭐 중하 정도로 아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면제 14번 문항은 뭐 보시는 것처럼 역시 국가면제도 일단 제한적 면제 이론을 토대로 해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건 너무너무 쉬운 문항이에요. 그죠? 8개 조항을 여러분들과 공부했는데 좀 까다롭게 공부했습니다. 특히 선박 파트는 선박과 자, 화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을 정도로 난이도를 세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뭐 문항은 뭐 사실 너무 평이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쭉 공부하신 내용대로 자, 드러낸다면 사실 뭐 실수를 크게 할 수 있는 문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한적 면제 이론을 출제했다는 얘기 자체가 난이도를 조금 조정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난이도가 우리가 공부했던 난이도에 벗어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법 문항이 또 나왔어요. 15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대륙분과 해역과 등등의 여러 가지 배타적 경제 수역과 공해 각각 파트에서 하나씩 일단 뭐 중요한 자 핵심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핵심적 파트를 물어보는 문항인데 사실 우리가 추적권이라 불리는 건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함유하고 있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그런 부분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냥 다른 나라 추적할 때 공해에서 추적하는데 어디 들어간다? 제3국가 본국의 제3국 또는 자 그 국가 즉 추적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에 영에 들어가는 순간에 추적권은 종료된다. 뭐 이런 사항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4번인데 이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집어넣는 거. 자 이거는 제가 누차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파트예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영해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뭐 이 부분은 기본 이런 부분인데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블랭크 채우는데 집어넣는 식으로 일단 우리가 감안해도 되겠죠. 고로 4번은 쉽게 끌어낼 수 있는 난이도는 저는 낮게 봅니다. 합니다. 놀랍게도 쭈루룩 해양법에 관련된 게 16번에 나왔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죠. 그죠? 판례도 집어넣고. 자, 그러면 뭐 이 부분도 배타적 경제 수용만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두 개의 판례가 나왔는데 나머지 일단 틀린 선지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던 기억과 디귿을 끌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결국 판례가 공교롭게도 다 맞는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기억과 일단 디귿을 끌어내는 게 일단 옳은 정답을 끌어낼 때 니은과 리을 판례만 끌어내는 게 일단 옳은 정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즉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박 충돌에 관련된 부분의 기억과 대한국가 인접국가 간의 경계획정에서 즉 배타적 경제수역 그 내역에서 있을 수 있는 경계획정은 영해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만 숙지하신다면 사실 사이가우 사건도 너무 대표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버지니아 일단 사건도 역시 대표 판례입니다. 이 대표 판례의 내용도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틀린 거 골라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판례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난이도가 그런 면에서 좀 높을 수도 있으니까 뭐 중간 난이도에서 상 정도로 일단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16번도 그런 문항이고요. 자, 국가책임. 자, 역시 판례 4개를 쭈루룩. 그러니까 국가책임의 판례는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대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뭐 물론 있지, 그죠?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 내용이 좀 판례가 망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단 그 판례를 기억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17번 문항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니카라과 사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헤란 인질 사건 나왔고요. 라그란트 사건 나왔고요. 마지막에 바르셀로나 사건 나왔습니다. 역시 대표 판례들이죠. 거기에 대한 쟁점만 이해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통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일단 민간인이 즉 사인이 국가 책임을 져야 될 사인에 국가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책임이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 걸 이미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끌어낸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재판단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각으로 본다면 판례에 대한 내용과 쟁점을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확 떠오르지 못하는 분들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난이도로 본다면 상정도 난이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죠? 그렇게 평가하기엔 앞에 문항들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을 말씀드리지 예년 같은 문제로 역대급 문제가 나왔던 2021년, 22년 그때 해의 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도 중간 난이도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이니까 난이도는 18번 국가 책임이 좀 유별하게 많이 나왔죠. 외교면 일단 외교보호까지도 넓게 일단 광범위하게 본다면 18번 문항도 사실 국가 책임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여하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요게 난이도가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루과이강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8.1 일단 사건은 국가 간의 일단 통고 및 협의의 의무의 절차 위반에 대한 원상 회복으로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역시 판례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요구하는 문항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았다고 봅니다. 자, 18번 문항은 일단 중상이나 상하 이 정도 난이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약법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조약법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유보에 관련된 거죠. 근데 너무 쉬운 문항이 나왔어. 유보는 제가 늘 주의합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5개에 불과한 조문인데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까다롭게 나왔던 역대급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제법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보를 이거가지고 명쾌하게 5개의 조문으로 밝히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일단 책정될 정도의 파트인데 난이도는 그래서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국가들의 동의를 기본으로 하느냐 이거는 일방적 선언이기 때문에 일방적 선언에 가까운 단독적 법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동의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죠. 자, 19번 난이도는 그래서 VCLT 문항치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외교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외교사절과 영사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신기하게 나왔죠. 3개. 그죠?
자, 우리가 보통, 자, 일단 상속행위,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거, 다 개인적 행위들이겠죠? 그리고, 자, 일단, 61년에 비엔나 외교 관계에 대한 협약에서는, 일단 외교관이 영리활동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서로 합의하거나 동의하면,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영리활동할 수 있는데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외교 문제의 대상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간단히 물어보는 문제가 20번 문항이에요. 그죠? 역시 난이도는 기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난이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법, 전쟁법, 아까 얘기했던, 그죠? 처음에 나오는 전쟁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는 문항이니까 사실 21번 문항은 어떻게 따진다면 최근 시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도법이 많이 나왔던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죠? 판례를 통해서 몇 번 나왔죠. 자, 답 1번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 의정서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제네바 협약은 자, 일단 4개 기본 협약과 제1, 2, 제2, 제3 추가 의정서 한번 문제 나왔었죠. 그죠? 자, 그러면 추가 의정서 내용이 계속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기본 사항이 나왔습니다. 국제화, 비국제화. 이거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내전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올라갈 정도로, 그죠? 근데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하지만 난이도는 그래서 중간 난이도 이하로 일단 낮게 나왔습니다. 그죠? 간단히 추가 의정서 확인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2번은 ICJ 절차법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권고주 의견의 부분을 여러 가지 권고주 의견만 탁 집어서 물어봤잖아요. 부수적 가닥권에 들어가는 권고주 의견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느냐, 법률 자문이냐, 누가 요구할 수 있느냐 등등의 다양한 문항이 나오긴 했지만 권고주 의견이 언제 일단 법률적 자문을 구할 때 ICA 활동과 안보리 활동과 어떻게 구별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약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아마 ICA 권고주 의견은 개정적 사건에 조금 더 주안점을 뒀던 분들은 이쪽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WHO 사건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난이도가 조금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간 난이도 조금 벗어난 문항이에요. 그죠? 답 끌어내는 건 지장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22번 문제는 뭐 중상이나 상하 정도로 평가될 수 있겠죠? 환경법 문제는 여지없이 사전주의 원칙을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문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환경 영향 평가와 사전 예방주의 원칙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인데, 이번에도 역시 나왔습니다. 그죠? 기다렸다는지 아마 푸셨으면은 실수 안 하셨을 테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미처, 일단 환경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 아쉽게도 이 부분을 놓쳤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일단 이미, 이 시험을 치렀던 분들과, 일단 많이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실수했다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답 끌어내는 거 근데 어렵진 않아요. 영양평가 제도는 미국의 70년대부터 나왔던 국내적 제도가 이제 국제법으로 자리 잡고, 이미 이게 일단 하나의 의무라고 자 간주했다는 건 기본적인 설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난이도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 원칙의 방대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고민해보면 난이도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중간 난이도의 수준입니다. 그죠? 자, 여지없이 두 개의 문항이 경제법으로 할애가 됐습니다. 자, 수량 제한, 쿼터에 관련된 게 11조에 대한 23번 문제인데, 그것만 노골적으로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상품, 일단 수출과 수입, 요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쿼터와 그것을, 자, 수입, 수출허가 그 밖에 조치 어느 게, 자, 시행되는지 불문하고, 자, 일단 이거에 대한, 자, 일단 쿼터에 대한 조문을, 자, 일단, 적용한다. 라는 부분에 2번도 너무 쉽고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도에 의한 정부의 조치는 허용된다. 자, 이거는 사실 소고법이 조금 더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선지도 너무 일단 확연하기 때문에 혹시 행정 지도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자 드린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거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행정 지도에 의한 정부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사실 여기는 적용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허용되지 못한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 조치에 관련된 부분은 쿼터 연결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놓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 좀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경제법 파트가 이번에 조금 더 난이도 변별력을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난이도는 저는 상하 정도로 충분히 평가합니다. 25번인데, 자, 판례 2개가 나오고요. 자, 20조에 관련된 일반적 예외에 관련된 2개를 물어봐요. 비차별 원칙. 그 중에 하나가 내국민 대우의 원칙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일반적인 판례, 일반적 예외에 대한 절차겠죠? 2개를 이렇게 믹스해서. 그러니까 문제에, 국제법은 늘 우리가 어떤 문제 낸다는 걸 앞에 문항에서 이미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제된 문항들을 일단 읽어내면 2개의 원칙에서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이 끌어내는 문항입니다. 자, 1번 끌어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 세계 소고법도 그렇고요. 1번 문항 자체가 국경서의 조정은 우리가 이미 내국민 대우 원칙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관세와 내국세 구별해야 되고요. 조정적인 절차 이런 거 다 공부했던 파트야. 그죠? 물론 이쪽이 조금 익숙한, 그냥 경제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를 만약 여기서 작심하고 낸다면 손을 못 댈 만한 문항도 꽤 많기 때문에 자, 사실 25번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 좀 미약하게 공부했던 분들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워낙 1번이 선지 1번이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일단 골라내는 건 그렇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상 정도 봅니다. 상으로 평가됐던 문항이 몇 개 문항입니까? 고작해야 3개, 4개의 문항밖에 안 돼요. 그죠? 그것도 뭐 상, 중, 이상까지 갈 수 있는 9개로 구별한다면 9개 등급으로 구별한다면 상, 중, 이상 가는 문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아마 경제법 파트에서 일부 여러분들이 이거는 난이도 체감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공부한 내용에 변형된 문항에 불과하니까 이걸 마냥 상, 중, 이상으로 평가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은 끝났습니다. 요걸 토대로 내년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한 경향과 해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일단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 구체적으로 조문 설명을 해드리고 추가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전체적인 경향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커트라인 자체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작년보다? 뭐 이런 예상은 했는데 정확한 건 뭐 일단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 다양한 정보 좀 얻고 나서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예상 커트라인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대략적인 평가는 작년보다는 조금 오를 것이라는 건 아마 지금까지 일단 통화했던 분들도 그렇고요. 접촉했던 분들이 그 정도의 일단 실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모쪼록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공부하시고 혹시 자 일단 올 시험에 조금 만족했던 점수를 못 얻었던 분들은 제가 드렸던 설명을 좀 토대로 해서 내년에 어떤 내용을 좀 보강해야 될지 자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